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우리나라의 대북 확성기 가동 맞대응 등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 2000년 처음 만나 평화통일 등의 내용에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지 24년이 돼가지만 남북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과 함께 화합과 평화를 담은 DJ 정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내 목숨은 내놓아 있어도 여러분은 페인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제가 여성운동가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의 서거 5주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효 여사는 어떤 분이었는지 또 회장님과의 또 어떤 인연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효 여사님께서는 사실상 한국 여성운동의 큰 지도자이시자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사회민주화운동의 또 굉장한 리더셨죠. 그래서 이 여사님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의 인연은 1951년 당시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서 면회라는 공부 모임을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사님께서 6.25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195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시죠. 1958년에 귀국을 하셔가지고 당시 YWCA 총무를 맡으십니다. 그때 총무라는 것은 사실상 지도자 책임자예요. 요즘은 언어가 굉장히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총무에서 뭐 사무국장에서 사무국장에서 사무총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YWCA 책임의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활발한 여성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을 하실 때 김대중 대통령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그 사별의 아픔을 겪으시고 홀로 되셔가지고 어머니 봉양하시면서 어린 두 아들과 생활하는 그때 직업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사님께서 그러한 악조건에 놓여 있는 김대중 대통령을 과감히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1962년 5월 10일에 두 분이 결혼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일생을 고난에 처했을 때나 또 대통령이라는 영광의 시기에서나 가장 중요한 동지이자 반려자로서 함께 하신 분이죠. 정말 부부이면서도 동지라는 말이 굉장히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응하고 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이 남북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는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합의의 효력을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이런 남북 간의 관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참담한 마음이죠.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은 마치 2009년 6월 6.15 말하자면은 9주년 때 피 맺힌 심정으로 호소하신 것처럼 정말 민생 경제는 어렵고 남북관계는 파탄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통분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지금 탈북 민간단체에서 삐라 전단을 살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북에서는 또 북대로 오물풍선이라는 정말 참 입에 올리기도
참 역겨운 예. 그러한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그 봄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남북이 화해 협력의 길을 찾아야지 이대로 가면은 마치 정말 브레이크 없는 거대한 차가 지금 우리 현 사회를 덮쳐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 만약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에 지금 계셨다면은 오늘날 이런 남북 관계를 보고 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글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남북 당국자가 네. 화해하고 협력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호소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또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작은 분쟁에서 큰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긴장을 높이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현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6월 15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지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남북 공동선언이 갖는 의미보다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세계적인 평화, 글로벌 어떤 피스메이커의 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는 일제 강점기 이후 분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미, 중, 러, 일 4대 강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전에 미일과 중러와 예. 굉장히 그 4대 강국과의 외교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또 한중일 우리 동북아에서 삼국 간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그 객관적 조건을 성숙한 분위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그 노심초사에 온 공력을 다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국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이게 1987년 민주화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엄혹한 군사 독재가 이어지면서 한쪽 세력이 한쪽 세력을 억누르는 그야말로 엄혹한 독재적 상황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함께 전두환 일당을 사면복권에 동의하고 그걸 실행했던 것은 예. 어느 한 세력을 누르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세력 간의 어떤 화해 협력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 같은 상황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연설과 또 옥중 서신 또 인터뷰 등에서 말과 글을 엄선해 지난 1월 김대중의 말이란 책을 내셨습니다.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여러 말 중에 좀 우리가 되새겼으면 하는 발언이나 좀 명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00년 6월 13일 날 방북을 하셔가지고 예.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국가원수죠 북에 그분의 환영사에 대한 답으로 만찬 답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생존을 위해서 세계 속에서의 승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도 남북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분단의 시대를 지나간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는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선택한 민족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21세기 한반도에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말 지금에도 우리 가슴에 정말 절실히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말 세상을 좀 앞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 상황을 마치 예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잠시 정치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이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루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현 대통령은 2년간 무려 14건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 때문에 협치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김대중 정부 또한 이 여소야대 상황이었지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김대중 정부의 좀 어떤 점을 거울 삼으면 좋을까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한두 가지 점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자연인으로서 예. 일반인의 입장에서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어요. 제가 방문 이튿날 그 김대중 평화센터를 회의차 참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행원 없이 김대중 도서관에서 4시간여를 머물면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고 예. 상당히 그 의외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쌓아온 여러 가지 국정의 업적들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들을 보고 국가에 산적된 여러 현안 문제 또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적인 여러 비전을 살펴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김대중의 길을 한번 다시 새겨서 김대중의 국정 철학을 공유해가고 실행해가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야기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좀 본받아야 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력과 또 리더십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에 대한 관용, 예. 그리고 다른 세력에 대한 존중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시면서 국정을 수행하신 분이죠. 예.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관용의 정신, 화해 협력 그런 정신은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갖고 오신 당신의 인생의 철학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그야말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 이러한 큰 정신에서 나온 용기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서로 다른 것에 대한 배려 또 상대에 대한 존중 그를 통해서 김대중의 정신을 함께 국가 정치를 보다 더 한 단계 높여가는 차원에서 실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올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김 전 대통령의 삶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다큐멘터리 영화 기류의 김대중을 제작해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을 하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직접 제작에 힘을 쓰셨는데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이 소회 또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좀 평가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제가 바로 2009년 10월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기념하고 기록하고 추모하고 정신을 계승해 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김대중 민주평화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1 그때 연사로 참석하신 분이 고위 되신 김근태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2009년 10월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그 금언, 그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가 30여 분들께 제가 대통령 말씀을 일일이 간추려 가지고 보내드려 가지고 그걸 서예술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서기문 교수께 부탁을 드려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일생의 주요 시기를 역사화로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서거 1주기 되는 2010년 8월에 한 달 동안 서울 인사동의 한국미술관에서 한 400평 돼요.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 여사님 등을 모시고 거기서 전시회를 가했습니다. 근데 전시회를 이런 평면 회화라든지 평면 서예술을 통해서 대통령을 기리는 것이 좀 한계로 느껴지고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여사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님의 영상 저작권이라든지 모든 소유권은 이 여사님께 있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사님의 성락을 받아가지고 다큐 영화를 시작한 게 2013년입니다. 그런 또 여러 가지 다큐 영화를 시작하는데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또 이렇게 아픈 역사에 네. 슬픔을 주면서 굉장히 시간이 좀 주춤거리다가 2019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금년 1월에 네. 전국 상映에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작된 영화였는데요. 이 기뢰의 김대중의 후속작이 또 개봉을 목표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 후속작을 위해서 펀딩도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리의 김대중 1편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파란만장한 네. 고난의 역사입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고난의 역사만이 아니라 정말 피 흘린 한국 현대사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한국 현대의 질곡과 그 고난과 그걸 극복하는 거대한 민중들의 에너지, 그게 담겨 있는 게 김대중 기리의 김대중 1편인데요. 2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걸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직업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대통령. 내가 대통령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소명으로서의 정체가있죠. 그래서 기뢰 김대중 2편은 그러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이루어내신 그러한 성과를 중심에 놓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편을 본 저로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후속작도 아무튼 제작이 후속작이 네. 감독이 클 겁니다. 아, 예. 잘 제작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모 행사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개최가 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광주 광역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8월 달에 대통령 서거가 8월 18일이잖아요. 그래서 8월 17일에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예. 추모식과 그다음에 ACC 시민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함께하는 추모 음악회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행사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양현 교수가 행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진행하시는데요. 굉장히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시하고 학술회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추모 사업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특히 또 고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 그리고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김 전 대통령의 삶을 기리고 또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곤 합니다. 이런 이유는 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뭐 넘사벽이라고 있는가요? 그렇죠, 예.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지도자 중에서도 하나의 넘사벽의 이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은 학습하다 보면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의 사표이고 기감이고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영원한 영웅이죠.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추모 사업 중에 추모 영화뿐 아니라 연극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도 청년 김대중이라는 연극을 예. 지역 연극인들과 더불어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한 700여 명의 관객들과 감동의 무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형수 김대중이라는 연극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10월 29일부터. 네.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저희가 또 막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형수 김대중이 특별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1980년 전두환 일당에 그야말로 5.17 쿠데타에 의해서 이 강제 연행이 되시고 예. 중앙정보부 지하에 끌려가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난과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처절한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 여사님께 보낸 편지 일신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내 일생의 고난을 다 합쳐도 지난 5월 17일 이후에 이 고난에 일부 분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 가장 정말 김대중 대통령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었던 게 사형수 김대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형수 김대중이 1980년 5월 17일부터 1981년 1월 23일에 이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꿔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이 연극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단한 연극인들이에요. 푸른 연극마을, 네. 그 오성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양수근 작가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부분인데 회장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모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역사는 길고요. 예. 가까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것은 1987년에 비판적 지지 입장을 민통에서 천명해서 전국의 그 여러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할 때 저도 적극 함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총재님을 당사해서 같이 겸상해서 점심 식사도 함께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1990년에 서울에 올라가서 월간 사회평론을 준비하면서 1991년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마포 서교 호텔에서 6시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92년도 1월 말 잡지가 발행된 이후에 사회평론 잡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시고 당시 비서희 차장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비서희 차장이 그때 백이선 차장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더러 그 민주정론 잡지를 창간하는데 함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통령의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서생으로서 밖에서 이렇게 대통령님의 길을 미약하나마 돕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 마음 그 길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곁에서 지켜보셨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가장 존경스러웠던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능소능대하시죠. 예. 어느 특정한 면을 끄집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의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과 또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당신의 그 훌륭한 명언 속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당신이 그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천과 이론을 함께하는 동일체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도력이 바로 지도자 김대중과 국민 대중 이 일치엔 예. 아름다운 그러한 둘이 아닌 그러한 훌륭한 모습 속에서 1997년 수평적 정권 고치라는 역사적 이어까지도 달성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잠시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요. 요즘 남북 관계를 보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향을 했던 이 햇볕 정책이 많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요, 비단 남북으로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글로벌 피스메이커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 지구촌에 어떤 인류애적 어떤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동식물, 이 공기까지도 함께해야 된다는 네. 그러한 그 글로벌 피스메이커로서의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그 근간이 되는 햇볕 정책을 살펴봐야죠. 그냥 모든 것을 분절시켜서 바라보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탄적 글로벌 피스메이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도 민생도 경제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약 우리 곁에 계셨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요한 멘트가 있다면 그 말로 끝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고통을 겪으시느라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예. 1월을 보냅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당신이 2009년 6.15 기념 식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아마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과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가 어젯밤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목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에 이은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국민의힘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농성을 했고, 위원장 선출안이 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데 여야는 전대 룰 개정과 각자 투쟁 열기로 뜨거운 냉온탕이 교차하는, 어떻게 보면 살짝 기이해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 바로미터인 수도권, 국민의힘 초선 김용태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험악해서 인사를 예, 드리기도. 어제 항의 시위, 피켓 시위 하는데 의원님도 계셨죠? 예, 저희 의원들 전원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분위기가 어땠나요, 국회는? 사실 좋지 않죠. 그리고 어제가 60민주 항쟁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민주화의 유산을 말씀하시면서 그 6월 항쟁의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6월 항쟁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국회 합의와 협의, 원구성에 관련돼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원칙을 깼다는 거에 대해서 네. 또 어제 6월 10일 민주항쟁 날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뭐 입법 독주, 국회 독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어제 국회 방송에서 그 본회의 실시간 중계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명패수 191개, 투표수 191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 빼고는 야당 전체가 다 왔다는 건데, 예.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민주당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이 국회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거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처음에 그 의장 선출해 있었던 본회의 날을 잡을 때도 국회 관례에 따르면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서 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의 야당의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구성이 끝나지 않았는데 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본회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구성 협상대로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민생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제 특위에 15개 특위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각 특위별로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당정과의 관계를 좀 좁혀서 네.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토위원장도 가져왔던데,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게 되면은 이제 양평고속도로 이거랑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미진하거나 네.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사가 진행됐을 때 그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특검에 대해서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익위가 어제 명품백 뭐 청탁 금지법에 배우자가 금품 수수하는 거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건을 뭐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고 종결 처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또 비판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와 별도로 지금 이미 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 이 시대 정신은 네.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 2년간 총선에서 패배했던, 그러니까 최근에 네. 총선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러한 국민적 관점, 기대치에 저 여당이 부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심판성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기대를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바로 잡아야만 저희가 다시 국민들께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야당이야 뭐 늘 늘 권력 구조상, 정치 구조상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틈만 나면 아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역할일 겁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제2구권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원구성 협상도 결렬됐고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야당이 네. 대통령의 제2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명분을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뭐 몰아가고 있다, 그런. 예.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헌법과 국정 철학에 맞지 않았을 때는 제2구권을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대통령을 몰아가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나요? 법안은 어차피 통과 못 되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분들이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탄핵에 대한 언급도 지금 서슴지 않고 네. 마구마구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정 공백을 유발시켜서 네. 정권 흔들기에 앞장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탄핵의 명분이 될까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게, 그런데? 저는 명분이 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쓰는 것만으로도 헌법에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헌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권익위랑 뭐 검찰 수사 얘기를 했는데, 지금 권익위에서
위반 사항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얘기를 해서 검찰이 약간 뭐 난감한 입장인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소환 조사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글쎄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상 네. 뭐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서면 조사가 됐든 소환 조사가 됐든 이런 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산에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뭐 그것과 별도로 국민적인 기대가 있고 이 사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라는 이 민주공화정의 네. 당연한 시대 정신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1개 상임위원장 뽑은 상임위에 우원식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임의로 저 위원들을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임을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원구성이 자체적으로 계속 결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도 또 뭐 의총을 열고 그러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다시 줄리는 만무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회가?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네. 조금 더 공회전을 돌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저는 왜 이렇게 조급해야 할까를 네.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네. 리스크가 여러 건이 있고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시간이 없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세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결과가 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이번에 원구성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거의 헌정사에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민주당의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이름 석자를 빼고는 이런 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계속 개정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대북송금 특별법이라든지 이러한 정말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검사를 향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은 네.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가치하고도 맞지 않고요. 왜 민주당이 이러한 것들을 무리하게 주장할까를 배경을 고민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빼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전당대회에 뭐 룰은 얼추 정해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냐 마냐 갖고 뭐 엄청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뭐 의총장에서도 몇몇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던 의원도 네. 계셨는데요. 근데 이재호 상임고문은 한동훈이 내 동생이라면 나가지 말라고 하겠다. 뭐 우리가 이재명 예, 예. 대표 나온다고 얼마나 욕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전당대회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번에 있을 여러 가지 재보궐 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지휘하게 될 텐데 지금 여당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또 패배하거나 네. 당대표가 또 사퇴해야 될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대권도 고민하실 텐데 네.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아마 아끼시는 말씀에서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다만 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두루 감안하면은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나오는 게 낫다는 쪽인가요? 아니면 저는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저희 전당대회가 흥행도 돼야 되고요. 많은 당권 주자가 나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당을 위해서도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같은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일만 유전 탐사 이거 발표 두고 좀 뭐 설왕설래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유전 로또로 국민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또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에너지 정책학 석사인데 물론 자원개발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이 자원개발이라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네. 어떤 이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이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네.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나 징계를 받았던 사례도 있고요.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폭파가 된 폭파도 됐죠. 수준이고.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책임질 일들만 많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것을 직접 언급하면서 관련 실무자들한테 자신감 있게 이러한 일들을 좀 추진해 나가라는 그러한 역할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대통령이 일단 말씀을 해놨는데 그거를 어쨌든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 냉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관점으로 네. 보시지 말아주시길 저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가 없는 나라이고 설사 이번 영일만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많은 노력과 이러한 세금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의미 있었던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빕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야당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다고 하더라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패하면은 뭐 레임덕 비슷한 거 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해외 자원 개발 사례를 봤을 때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레임덕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국민들께 이 자원 개발에 대한 특수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네. 책임 여당으로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해보면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가 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대선 1년 전 되면 무조건 사퇴해야 되는데 뭐 1년 남아도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건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유신 독재가 뭐 별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독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규정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당직자가 네. 부정부패 혐의에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이것을 지난번에도 바꾸고 이번에도 또 바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연임 그 기한을 열어주는 것은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당원 당규 개정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네. 공당이고요. 사당화를 하는 것은 이른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극성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팬덤 분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네.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말씀 못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을 위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당 대표 임기 관련한 당원 당규 개정 이거는 뭐 이 대표는 그냥 내비둡시다 뭐 건들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안 됩니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고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국합 배드캅 작전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들이 글쎄요 뭐 야당이 결국에는 네. 이재명 대표의 1인 사당으로 전락하는 것만 같아서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비슷한 시기에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아마 딱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어느 정당이 네. 자유민주주의 정당 그리고 다양한 다원주의 정당에 근접한지를 한눈에 보고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헤아려서 알아서 행동을 해준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시고 행동한 최고위원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니면 사전에 이재명 대표와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최고위원회를 들어가기 전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어떤 그러한 역할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네. 사전에 이재명 대표와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약속 대련 좀 거칠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김정숙 여사 뭐 기내식 논란 그리고 뭐 특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밥 먹은 것도 같이 뭐 공개해봐라 뭐 이렇게 지금 치고받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2년 전인가요? 이 타지마할 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서 논의됐을 때 네. 사실 저희가 뭐 전 정부의 영부인에 대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것이 다시 촉발되게 된 계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이른바 이것을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시 불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독 외교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의혹을 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의혹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된 상황까지 흘러가게 된 데에서는 굉장히 유감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정부 여당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원들 개별 의원분들의 판단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서 좀 가려내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타지마을 가는데 뭐 몇 억 썼다고 이렇게 비판 지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비비 뭐 수백억씩 가져와 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은 그거 다 까보자 하면은 그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거냐 그러고 다 까봤는데 뭐 희한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부메랑 날리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냉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약간 과거에 이제 이희호 전 여사 같은 네. 경우에는 실제로 이러한 외교 활동을 하실 때 민항기를 통해서 순수하게 하셨던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아마 비교하면서 여당 차원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묻는 것인데 저는 이 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여야가 논쟁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 전 대통령의 그러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더 불거진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네네.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우원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의장 당선 인사에서 강조해 한 말입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수사가 아닌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가 도리고 누가 옥인지 옥석이 분명히 가려져 민심의 매운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